전망이라는 뜻의 라틴어 에즈에서 유래한 이곳의 지명은 그 이름처럼 지중해를 품은 남프랑스의 보석 같은 마을이다. 마을 꼭대기 해발 400m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 열대정원. 이곳엔 선인장과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사이로 지중해의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탁 트인 이 경치는 마치 하늘과 맞닿은 작은 천국처럼 다가온다. 중세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골목을 걷다 보면 돌담 사이로 흐드러진 꽃들과 함께 좁은 골목마다 숨겨진 갤러리와 향수 가게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1920년대 스웨덴의 빌헬름 왕자의 겨울 별장으로 시작된 샤토에자 호텔. 고풍스러우면서 아늑한 모습의 골목길, 붉은 지붕들, 코발트빛 지중해, 그리고 봄을 알리는 포근한 바람은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이다. (20여 분의) 이동 후 만난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지중해와 푸른 바다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 모나코이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이름은 그레이스 켈리. 세계의 여배우이자 모나코의 왕비였고, 모나코를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다. 1955년 12월 24일, 당시 모나코의 왕자였던 레니의 3세는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이렇게 청혼했다. 내 궁전은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곧 고개를 끄덕였다. 1956년 4월 대성당에서 이들의 결혼식이 열렸고 세상은 그들의 만남과 결혼을 동화라 이야기했다. 그리말디 왕가의 역사를 이야기하듯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킨 왕궁. 5월에 열리는 그랑프리.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 의해 만들어진 그랑 카지노. 거주자의 30%가 백만장자라고 할 만큼 부와 사치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곳. 모나코는 크기를 뛰어넘는 화려함과 낭만을 품은 곳이다. 남프랑스의 햇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도시. 페니키아가 건설한 도시로 기원전 2세기에 리구리아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격퇴하여 승리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니케가 지명으로 변한 곳이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만나려 벨란다 타워를 올라 니스의 전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망을 만나본다. 니스를 방문하는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이곳은 푸른 하늘과 바다와 어울리는 색으로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영국인의 산책로라는 뜻을 가진 프롬나드 대 장글레를 걸어보고 오페라 극장, 라파라타 대성당, 법원, 그리고 노천시장 등을 둘러본 후 여행의 둘째 날을 마무리한다.
샤가르의 마을, 혹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마을이라 불리는 생폴드 방스는 지중해의 햇살을 동경하며 찾아온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물하였다.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을 찾아 이곳으로 온 예술가들에게 빛은 색이 되었고, 색은 캔버스 위에 제각기 자리를 잡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나를 지중해 해안으로 인도해 주신 운명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긴 샤갈은 생의 마지막 20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에게 생폴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과 예술의 끝자락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던 조용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한때 수많은 예술가들이 혼신을 다해 작업에 몰두했던 이곳 생폴드 방스, 이제는 그 자리를 과거의 예술가들을 대신해 젊은 작가들이 채워나가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곳에서 그 옛날 샤갈과 피카소의 손길이 스쳤던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본다. 베니스,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칸느에 도착했다. 도시 중심에 자리한 축제의 궁전 앞, 영화제를 빛낸 배우들과 감독들의 핸드 프린팅이 새겨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본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밟았던 레드카펫 계단을 나도 따라 올라서 본다. 조명도 플래시도 환호도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도 100만 유튜버가 되는 꿈을 꿔본다. 다음은 종려나무가 펼쳐지는 해안가를 거닐며 배우들이 숙박하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들을 보며 영화제가 열리는 화려한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화려한 도시를 거닐며 만난 작은 골목 속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마르세유로 이동한다. 지중해의 바람을 품은 항구 도시 마르세유. 지중해 위에 떠있는 기도의 등불, 도시를 굽어보는 노틀담 성당을 바라보고 17세기부터 마르세유를 지켜온 생장 요새와 그 건너편으로 지중해의 바람을 벽돌에 새긴 듯한 생마리 마졸의 대성당을 만나본다. 그리고 그 옆 돌, 물, 바람을 주 재료로 설계한 현대적 건축물 빌라 메디테라네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역사와 현재, 마르세유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는 도시다. 천개의 분수가 있는 곳, 대학의 도시, 살기 좋은 7대 도시라는 수식어를 가진 액상 프로방스를 방문한다. 은총의 샘이라는 애칭이 있는 로통드 분수를 시작으로 미라보 거리를 걸으며 세잔이 즐겨 찾았던 카페 레디 게르송을 만나보고 세잔이 살던 집과 구시가 골목에 있는 분수를 만나며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과 시간, 계절, 달의 위상 등을 보여주는 시계탑을 만나본다. 시청 옆 광장에서는
작은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칼리송이라 불리는 이 지역 대표 디저트를 파는 상인을 마주쳤다. 그리고 마주한 곳은 과거 아폴로 신전이었고, 이후 로마 시대 공화당이 있던 자리, 그 위에 세워진 엑상프로방스 최초의 성당인 생 소베르 성당이다. 성당 내부에서는 로마 시대 신전의 기둥 흔적과 15세기 회화의 걸작이라 불리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고요히 걸려 있었고, 좌우 대칭을 위해 만든 오르간과 기독교 박해 시절 참수형을 당한 뒤 자신의 머리를 들고 이곳 성당의 제단까지 와서 숨을 거뒀다는 미티루이우스 성인의 석관을 만나본다. 성당을 나와 폴세잔이 다니던 법학대학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함을 보이는 법원, 그리고 폴세잔의 동상을 만난 후 아비뇽으로 떠난다. 프랑스 남부 론강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한때 교황이 머물던 유럽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14세기 아비뇽 유수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교황청이 이곳으로 옮겨졌고, 약 70년간 7명의 교황이 머물며 유럽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황청 내부의 대부분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고, 화려했던 권력의 흔적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내부는 성스러운 권위보다는 비워진 시간과 무너진 권세를 이야기하려는 듯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신의 계시로 다리를 놓았다는 목동 베네제의 이야기가 있는 다리를 본 후 아르를 향한다. 에스파스 반 고흐라 불리는 이곳은 고흐가 고갱과의 말다툼 끝에 스스로 귀를 자르고 정신적 치료를 위해 머물던 병원이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고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며 여러 작품을 남겼다. 아르의 골목을 걸으며 다음으로 만난 곳은 밤의 카페 테라스가 그려진 곳이다. 노란 빛이 퍼지는 한밤의 거리, 별빛 아래 조용히 펼쳐진 테라스. 그곳은 고흐가 꿈꾸던 밤의 풍경이었을 것이다. 이 그림은 그가 직접 별을 그린 최초의 야경이며, 이후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어지는 밤에 대한 시선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다. 고흐는 밤은 낮보다 더 생생한 색을 가지고 있다고 편지에 남겼다. 어둠 속에서도 색을 발견하던 그는 마침내 밤을 두려움이 아닌 빛과 사랑의 풍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고요한 별빛 아래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남았다. 고흐의 열정이 담긴 빛으로 지은 노란 집을 지나 시가지 안으로 들어간다. 로마 시대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은 지금도 투우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기원전 1세기 지어진 반원 극장은 그 형태를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의 중심이 되는 리퍼블릭 광장을 만나고 여행의 넷째 날을 마무리한다. 대학의 도시, 젊음의 도시라 소개되는 몽펠리에.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생클레망 수도교를 시작으로 거대한 아치 너머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식물원은 몽펠리에 대학 약학부에 사용되는
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라고 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담겨있는 소나무 타워는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건축이자 실험이었고, 그 아래를 지나면 오랜 시간 도시를 지켜온 몽펠리에 대성당이 중세의 풍경을 간직한 채 모습을 드러낸다. 개선문을 지나 후슈가를 따라 걷다 보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법원이 웅장한 모습을 보이며 서 있고,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프랑스 사회주의 통합을 이끈 지도자 장 조레스의 동상이 있는 이 광장은 정치적인 분위기보다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는 곳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도시의 심장 코미디 광장,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기로 가득 찬 이곳엔 예술이 숨쉬는 오페라 극장과 광장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산미진 분수가 마주하고 있다. 보드게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중세의 요새 도시 카르카손.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고 피레네 산맥과 평원이 만나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자리이다. 이곳은 기원전 122년 로마인들이 켈트족을 몰아내고 안쪽 성벽을 쌓으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로마인들은 가파른 지형을 살려 전통적인 정사각형 대신 계란 모양의 성벽을 세웠고, 그 안쪽 성벽은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도시는 이후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뚜렸고, 그 상징으로 생나제르 대성당과 콩탈성이 지어졌다. 콩탈성은 요새 속의 요새라 불릴 만큼 철저한 방어를 자랑한다. 이중 성벽 안에 또 하나의 성, 5개의 첨탑, 그리고 가파른 절벽까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서든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성당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어우러진 건물로 스탠드글라스와 섬세한 조각들이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듯 그 화려함을 자아내고 있다. 여행의 중반을 지나며 만난 도시 툴루즈. 툴루즈에서 처음 만난 곳은 최초의 주교 생세르냉을 기리는 프랑스 최대 로마네스크 양식의 생세르냉 대성당이다. 4세기 후반에 짓기 시작해 샤를마뉴가 성인의 유고를 기증하며 순례지로 알려졌고, 12세기에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다. 그리고 세르냉 성인이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타오버 성당을 만나고 시청 광장에서 툴루즈 백작의 문양인 오크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모습도 만나본다. 시청 내부를 들어가 보니 앙리 4세의 뜰이 가장 먼저 반겨주었고,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2층으로 올라가니 폴장 제르베가 사랑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과 이곳 출신의 신인상파 화가인 앙리 마르땡의 방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마지막 방은 과거 파티장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귀빈 방문이나 결혼식 같은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광장으로 나와 따스한 햇살 아래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 사이로 스며들어
그들의 평화로운 숨결과 여유를 함께 나눈다. 두 시간을 조금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와인의 대명사 보르도 지역이다. 보르도 우안을 대표하는 생떼밀리옹에서 와이너리에 방문하여 언덕을 따라 뻗어져 있는 포도밭을 만나고 와인 제조 과정과 포도 품종, 토양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시음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보르도 시내로 이동하여 지롱드 기념비와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열리는 보르도 대극장을 지나 아름다운 건축들에 둘러싸인 의회 광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루아르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성, 쉬농소성을 만나는 날이다. 이곳에는 프랑스 역사 속에서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남아있다. 르네상스 시대 미의 기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 디안 드 푸아티에, 가문과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략 결혼을 선택해야 했던 여인 카트린 드 메디치, 그리고 두 여인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왕 앙리 2세. 16세기 초 유럽은 젊은 왕들이 권력을 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다. 스페인의 카를 5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맞서 싸웠고 결국 패배하면서 그의 아들 앙리 2세는 어린 나이에 볼모로 끌려가게 된다. 그때 어린 앙리를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 바로 디안이었다. 20살이 넘게 차이가 났지만 그녀는 어린 앙리에게 위안이자 안식 같은 존재였다. 그 순간부터 둘의 인연은 시작된다. 볼모에서 돌아온 앙리 2세는 디안이 가정교사로서 자신을 가르치게 되며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든다. 그러던 어느 날 14살이 된 앙리는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결혼은 그에게 의미 없는 의무일 뿐이었다. 프랑스로 시집온 카트린은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견뎌야 했다. 그 사이 디안은 왕비처럼 궁정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다. 카트린은 군주론을 수없이 읽으며 마음을 다져봤고 간절한 바람 끝에 11명의 아이를 낳으며 왕비로서의 자리를 지켜낸다. 하지만 아이들마저 디안을 덧따랐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상 시합 중 불의의 사고가 찾아와 앙리가 쓰러지게 된다.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디안을 찾지만 카트린은 끝내 만나게 하지 않는다.
열흘 뒤 앙리는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카트린은 디안을 궁에서 쫓아내고 모든 것을 빼앗는다. 하지만 끝까지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다. 디안은 자신의 영지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고 카트린은 어린 아들을 대신해 프랑스를 통치하며 권력을 지켜나갔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며 버텨냈다. 프랑스를 뒤흔든 두 여인이 그리고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다. 오를레앙으로 이동하는 길에 앙부아지에 들러 다빈치 동상을 만나고 앙부아지 성을 조망 후 하루를 마무리한다. 팔일째 되는 날 아침, 파리 외곽에 있는 라발레 빌리지 아울렛에 들러 짧은 시간 폭풍 쇼핑을 즐긴 후 파리 시내로 이동하여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샤이오 궁에 올라 에펠탑을 조망하고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